엘 이델리오의 유일한 공무원인 뚱보 읍장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권력의 대변자이자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쉴 새 없이 땀을 흘렸다. 스크레호에서 내린 순간부터 연신 땀을 흘리고 손수건을 쥐어짜는 바람에 이내 증기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뚱보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곱지 않았다. 사람들은 산악지대의 어느 도시에서 근무하던 그가 공금을 횡령하다 들통나서 밀림의 오지인 엘 이델리오로 좌천된 것이라고 수군댔다. 뚱보 읍장에 대한 소문은 많았다. 뚱보는 거의 매일 읍사무소에 처박혀 하루를 보냈다. 그의 일과는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훔쳐내지 않으면 비축해둔 맥주를 축내는 일이 전부였다. 그는 맥주가 아깝다는 듯 조금씩 꼴짝꼴짝 마셨는데 이는 맥주가 떨어지는 순간에 자신이 처한 현실이 더욱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음을 잘 아는 까닭이었으리라. 그런 뚱보가 금주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본의 아닌 그 금주는 어쩌다 운이 좋아 위스키를 들고 찾아온 양키들에 의해 보상받은 적도 있었지만 주민들과 달리 아구아르티엔테를 마시지 않는 술버릇 탓이었다. 프론테라 상표가 붙은 아구아르티엔테를 마시면 유령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고 믿었던 것이다. 뚱보는 언제부터였는지 확실치 않지만 원주민인 인디오 여자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여자의 마법에 걸려든 것으로 생각한 그는 걸핏하면 무지막지한 손찌검을 해댔다. 여자가 뚱보를 살해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날짜까지 꼽아가며 내기를 걸 정도였다. 그런 뚱보가 한때는 월요일만 되면 마치 강박관념에 빠진 사람 같았다. 선착장에 세워진 막대기에 깃발을 단 적도 있었다. 그의 기이한 월요병은 어느 날 불어닥친 태풍에 깃발이 날아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고 말았지만 말이다. 이렇듯 뚱보 읍장에 대한 소문이 많은 만큼 주민들의 원성과 중어 역시 끊이지 않았다. 그는 7년 전에 엘 이델리오로 부임할 때부터 독단적인 전행을 일삼으며 납득할 수 없는 명목을 내세워 툭하면 세금을 걷어들였다. 그는 법적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수렵과 어로 생활까지 간섭하며 허가증을 발부하거나 밀림의 습목들을 모아 땔감으로 쓰려는 사람들에게 사용세를 징수한다고 설쳐대는가 하면 공적인 업적 쌓기에 사로잡혀 오두막을 짓고선 풍기문란죄를 적용하여 주정꾼들에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에 잡아가두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뚱보의 전횡이 심해질수록 주민들은 전임 읍장을 그리워했다. 실제로 뚱보에 비하면 전임 읍장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심을 받았다. 그는 밀림에선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최선책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따지고 보면 엘 이델리오에 배가 들어오고 우편 집배원과 치과 의사가 정기적으로 들르게 된 것도 그의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노다지 꾼들과 말다툼을 벌인 그가 이틀 후에 시체, 밀린뇽 나칼에 두개골이 열린 그 몸뚱이의 절반은 이미 개미들이 갉아먹어 형체조차 없었다.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무튼 그 사건으로 적도 지방인 엘 이델리오는 한때나마 행정권이 사라졌고 행정의 공백 상태는 중앙정부에서 경계가 일정치 않는 밀림지역을 보호할 관리자로 범죄자인 뚱보를 파견할 때까지 2해 동안 지속되었다. 뚱보 읍장이 선착장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에 흘러내리는 땀을 훔친 뒤에 그것을 비틀어 짜면서 시체를 선착장 위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얼추 40대 성인 남자로 보이는 시체는 금발의 근육질이었다. 어디서 발견했지? 뚱보가 물었다. 그러나 2명의 수아르족 인디오는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다. 누가 먼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눈치였다.
이 야만인들은 스페인 말을 모르나? 뚱보가 채근했다. 상류다. 여기서 이틀 걸린다. 한 인디오가 마음을 먹은 듯 뚱보의 말을 받았다. 그 상처 부위를 볼 수 있도록 해봐. 뚱보가 이마살을 잔뜩 찌푸리며 지시했다. 인디오가 시신의 머리를 읍장 쪽으로 돌려놓자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좌측 눈동자가 여전히 파란색 빛을 띠고 있는 반면 우측 눈은 이미 해충들에게 파먹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턱부터 우측 어깨까지 날카롭게 파인 자국과 함께 너덜너덜한 핏줄이 드러나고 상처 부위는 하얀 구더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더 볼 것도 없어. 니놈들 짓이야. 뚱보가 손가락으로 인디오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다. 우리 수아르족 사람 안 죽인다. 인디오들이 흠칫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다. 거짓말 마. 니놈들이 긴 낫칼을 휘두른 거야. 여기 상처 부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니다. 우리 수아르족 사람 안 죽인다. 그러나 그 순간 뚱보가 권총 손잡이로 인디오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고 그 바람에 인디오의 이마 위로 피가 흘러내렸다. 누구 앞에서 속이려는 거야? 니놈들이 이 백인을 죽인 게 틀림없어. 그러니 잠만 말고 따라와. 읍사무소에 가면 다 불게 될 테니까. 이어 뚱보는 수쿠레호의 주인을 쳐다보며 덧붙였다. 선장은 배로 가서 이 야만인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조처하시오. 수쿠레호의 주인은 대답 대신 어깨를 흠칫했다. 모든 것을 분부들에 하겠다는 의미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앞으로 나섰다. 이렇게 끼어들어 죄송하지만 읍장님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군요. 노인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저건 낙할 자국이 아닙니다. 오라, 영감이었군. 뚱보는 노인을 보자 땀에 전 손수건을 다시 힘껏 쥐어짜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그야 뻔한 일이니까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시체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상체를 숙여 손가락으로 상처 부위를 만졌다. 잘 들으시오. 보다시피 상처 부위에는 심하게 긁힌 자국이 나 있소. 그런데 이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윗부분은 깊게 파였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하게 긁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보고 있소? 게다가 이 자국은 하나도 아니고 4개요. 빌어먹을.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날이 4개인 낫칼은 없다는 뜻이요. 물론 이 자국은 낙칼 자국이 아니라 발톱 자국이란 말도 덧붙여야 하겠지요. 이것은 살쾡이 발톱 자국이요. 나이든 짐승이 이자를 죽인 거란 말이요. 내 말을 믿지 못하면 직접 와서 냄새를 맡아보시오. 냄새라니? 뚱보는 손수건으로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말했다. 영감 눈가에는 이미 썩어가는 살점이 보이지도 않아? 내 말을 못 믿겠다면 가까이 다가와서 냄새를 맡아보시라니까요. 노인은 지지 않고 뚱보를 채근했다. 죽은 자든 구덕이든 하나도 무서워할 거 없소. 걱정 말고 이 사람의 옷이나 머리 냄새를 맡아보란 말입니다. 뚱보는 우거지상을 지으며 마지못해 노인의 말을 따랐다. 그는 겁먹은 강아지처럼 금방이라도 도망칠 듯한 표정을 지으며 코를 킁킁거렸다. 그 뒤를 따라 주위에서 서성거리던 사람들도 시신으로 다가가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무슨 냄새인 것 같소? 노인이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 채 코를 쑤셔받고 있는 읍장에게 물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피냄새와 구더기 냄새밖에 나지 않는데 뭘 더 맡아보라는 거지? 뚱보가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고양이 오줌 냄새구먼. 그때 몰려든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바로 그거요. 이건 암컷이지. 아주 큰 암고양이가 싸지른 오줌 냄새라고. 노인이 그 말을 정정했다.
하지만 냄새 따위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뚱보가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자 주위를 수습했다. 그러나 주위의 시선은 이미 읍장이 아니라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다시 시체로 다가간 노인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면서 중얼거리듯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암놈이 분명해. 아마 순놈은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을 거야. 어쩌면 그놈도 상처를 입었을 테니까. 아무튼 암놈은 이 사람을 죽이자마자 오줌을 갈겼어. 수컷을 찾는 사이에 다른 짐승들이 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말이지. 가만 두고 보자니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군. 뚱보가 냉소를 감추지 않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 야만인들이 사람을 살해하고 고양이 오줌을 뿌린 게 틀림없어. 이놈들은 얼마든지 그럴 족속들이니까. 그 순간 인디오들이 그렇지 않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뚱보가 내민 총구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읍장각하, 하지만 이 자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했겠소? 이번에는 치과 의사가 끼어들었다. 이유라니? 뚱보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치과 의사를 노려보았다. 의사 선생,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하다니 이거 정말 뜻밖이군. 이놈들은 물건을 훔치려고 사람을 죽였소. 그것 말고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오? 당신도 알다시피 이놈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야만인들이오. 노인은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치과 의사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노인의 의지를 확인한 치과 의사는 시체의 유류품들을 선착장의 판자 위에 늘어놓는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선착장 위에는 죽은 자의 손목시계, 나침판, 돈이 든 지갑, 벤젠이 채워진 라이터, 말머리 형태의 메달이 달린 은목걸이 등이 차례대로 놓여져 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노인의 지시에 따라 인디오가 카누에서 옮겨온 녹색 배낭이 열리자 사냥용 엽총의 탄약통과 소금에 절인 살쾡이 과죽이 5점이나 나왔다. 하나같이 손가락 길이보다 짧은 크기의 그 얼룩무늬 가죽들은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읍장각하, 이것으로 결론은 난 것 같구려. 치과 의사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뚱보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생각조차 잊은 채 마치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밀림의 원주민인 수아르족 인디오들에게, 그곳으로 이주해온 불황민들에게, 그리고 노인에게 옮겨가고 있었지만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뚱보의 결정을 더 기다리지 못한 수아르족 인디오들이 칸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아까부터, 정확히 말해 배낭에서 살쾡이 가죽이 나온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표정과 제스처를 교환하며 연신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멈춰! 뚱보가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다. 니놈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여길 떠날 수 없어. 알았나? 결정을 내가 한단 말이야. 저 원주민들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니 놔두시지요. 이번에는 노인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결정은 내가 해. 뚱보가 소리쳤다.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소? 노인은 뚱보를 쳐다본 채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살쾡이 가죽 하나를 집어들어 그 앞으로 던졌다. 이미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뚱보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고 메스꺼운 표정을 지었다. 읍장각하, 난 가깝게서도 이곳에서 살 만큼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짐짓,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여태껏 이곳을 모르고 있으니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요. 이 불쌍한 양키놈은 살쾡이 새끼들을 싸 죽이고 순놈에게 상처를 입혔단 말입니다. 자, 저 하늘을 쳐다보시오. 뚱보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 역시 고개를 들었다. 보시다시피 하늘은 이미 시커먼 먹장구름으로 뒤덮였소. 노일의 말이 계속되고 있었다. 밀림의 짐승들이 다 그렇듯 우기를 감지한 암살퀭이는 첫 2, 3주 동안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구하고자 사냥에 나섰을 것이요. 물론 그동안 젖도 떼지 않은 새끼들을 지키는 일은 당연히 순놈 몫이었지요. 하지만 양키놈이 나타나 그 짐승들을 싸 죽이고 말았소. 순놈과 새끼들을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말이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소? 그런데 먹이 사냥에서 돌아온 암놈이 그걸 본 거요. 그때 암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짐승은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주위를 배회하다 반쯤은 미쳐버렸을 것이고 마침내 복수를 결심했을 것이요. 인간 사냥에 나선 거지요. 하지만 불쌍한 양키놈은 자기 옷에 어린 짐승들의 전 냄새가 배는 것도 모르고 가죽을 벗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니 영악한 짐승으로선 그 인간을 찾는 일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을 것이요. 그렇지 않았겠소? 그래서 암놈은 인간을 덮쳤소. 그 결과가 바로 우리들 앞에 있으니 똑똑히 보시오. 암살쾡이는 말 그대로 인간 사냥에 성공했단 말이오. 아시겠소?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요. 그 짐승은 모든 인간을 살인자로 각인한 데다 인간의 피막까지 보았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소.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에 읍장각하께서 하실 일은 딱 한 가지, 저 인디오들을 보내주는 것이요. 저 원주민들은 자기 부족이나 인근에 거처하는 이주민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빌어먹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걸 체념한 암살쾡이는 인간의 피냄새를 찾아 불악주의를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오. 젠장, 이 모든 게 저 불쌍한 양키 자식 때문에 생긴 일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소? 이 가죽들을 잘 보시오. 손바닥만도 못 되는 걸 벗겨서 뭘 어쩌다는 건지. 우기가 들이닥치는데 사냥을 나서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될 짓이요? 어린 짐승의 가죽에 뚫린 촉구멍을 보시오. 당신은 수아르족을 의심했지만 정작 욕을 얻어먹을 놈은 그들이 아니라 여기 되져 있는 양키놈이요. 이 빌어먹을 백인은 사냥이 금지된 기간에 사냥을 나섰고 사냥이 금지된 짐승까지 총으로 쏴 죽였단 말이요. 게다가 나는 수아르족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것은 불쌍한 백인의 시체가 짐승에게 물어뜯긴 장소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될 것이요. 그래도 내 말을 못 믿겠소? 그렇다면 이 백인의 장화를 똑똑히 쳐다보시오. 이런 식으로 뒤축이 닳고 셔츠의 가슴팍 부분이 찢겨진 것은 암살쾡이가 백인을 죽인 뒤에 꽤나 멀리 끌고 갔다는 걸 대변하고 있어. 불쌍한 양키 녀석 같으니. 이 인간은 죽기 전에 무시무시한 공포에 떨었을 거요. 목덜미가 발톱에 갈기갈기 찢긴 상처를 보시오. 이것은 백인이 숨이 멎기 직전 적어도 반 시간 동안은 단발마의 최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인간의 목덜미에서 떨어지는 피를 흠뻑 들이킨 암살쾡이는 개미들이 몰려들지 못하도록 강으로 끌고 갔을 것이고 혹시라도 다른 짐승들이 접근할까봐 오줌을 싸서 영역 표시를 한 뒤에 순놈을 찾아 나섰을 것이요. 다시 말해 수아르족들이 백인의 시체를 발견한 순간 암살쾡이는 이미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읍장각하, 내 얘기를 알아들었다면 지금 당장 저 인디오들이 떠나도록 허락하고 강가에서 야영을 하는 노자지꾼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도록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되풀이하지만 비탄에 빠진 암살쾡이는 20명의 살인자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오. 뚱보 읍장은 말이 없었다. 노인의 긴 설명에
귀를 기울이던 주위 사람들 역시 한동안 할 말을 잊고 있었다. 수아르족 인디오들이 카누를 타고 떠나는 광경을 시큰둥하게 지켜보던 뚱보는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엘도라도 경찰서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폭풍 후 직전의 고요함에 휩싸인 가운데 읍사무소로부터 느릿느릿한 속도로 다작이 두드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선착장에는 읍장의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이 관처럼 생긴 나무 괴짝을 만들고 있었다. 스크레오의 주인이자 선장은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 속에서 연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나무 괴짝과 시신 사이에 소금을 채워 넣는 일과 그 시신을 싣고 항해하는 일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법에 따르면 밀림에서 발견된 사람의 시체는 목 부위에서 생식기 바로 윗부분까지 절개한 다음 내장을 꺼내고 그 안에 소금을 가득 채워 목적지까지 인도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었지만 그것에는 모순이 없지 않았다. 이번 일이 그랬다. 이주민이나 원주민과 달리 백인의 시체일 경우 그 시신을 건드리지 않고 상자 속에 소금만 채워 목적지까지 옮겨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시신의 내장에서 살을 뜯어먹는 구더기까지 통째로 싣고 간꼴이 되어 막상 목적지에 닿게 되면 시신은 없고 악취를 풍기는 빈 상자만 내려놓는 꼴이 될 게 뻔했다. 수크레호의 주인이자 선장이 투덜대는 것은 그런 까닭이었다. 한편 치과 의사와 노인은 가스통 위에 걸터 앉은 채 흐르는 강물을 쳐다보며 백인의 시체 때문에 잠시 끊겼던 모처럼의 해우를 이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술병을 주고받으며 습기에도 쉽게 풀어지지 않는 질긴 잎의 권련을 태웠다. 정말 대단했소. 치과 의사가 입속에 한 모금의 술을 털어 넣은 뒤에 말했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나는 왜 여태 당신이 멋진 탐정이라는 생각을 못했지? 아무튼 영감은 오늘 위대한 뚱보 각하를 벙어리로 만들었소. 뚱보 자식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당했으니 당분간은 민망해서 고개도 들지 못할 거요. 사실 난 진작부터 히바로족이 그 자식 배에 창이라도 꽂아주길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소. 어차피 뚱보는 그 여자의 손에 죽게 되어 있소. 가슴에 품었던 증오가 폭발하는 순간 말이오. 본래 그런 일은 시간 문제가 아니던가요? 그건 그렇고. 치과 의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다는 듯 노인의 말을 막았다. 그 양키놈 때문에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소설책으로 2권 가져왔소. 그 순간 노인의 눈이 빛났다. 연애 소설인가요? 치과 의사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아픈 얘긴가요? 노인이 다시 물었다. 영감은 목 놓아 울고 말걸. 치과 의사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나요? 이 세상에서 어떤 연인들도 그들만큼은 사랑하지 못했을 거요. 서로가 슬픈 일을 겪는가 보군요. 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차마 견딜 수가 없었소. 치과 의사는 노인의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책장조차 넘기지 않았다. 루비쿤도 로아차미는 노인이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자 처음에는 그저 아무거나 가져다 주면 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고통과 불행을 겪다가 결국은 행복하게 되는 내용을 원한다는 노인의 독서 취향을 듣게 되자 난감한 기분이 들었다. 과야킬에 있는 서점에 들러 연인들이 사랑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결국은 해피엔드로 끝나는 소설책을 주시오 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보나마나 그를 주책 없는 노인네라고 비웃을 게 틀림없었다. 그러나 치과 의사의 고민은 해안에 있는 어느 창녀촌. 그는 흑인 여자를 좋아했는데 무엇보다 흑인 여자는 녹아웃된 복싱 선수가 벌떡 일어설 만큼 독특한 말솜씨가 있고
다음은 침대에서 섹스를 하는 동안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창녀촌에서 의외로 쉽게 해결되었다. 그는 팽팽한 북가죽처럼 매끈하고 팽팽한 피부를 지닌 호세피나와 한참 시시덕거리다 우연히 서랍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책들을 보았다. 너도 책 읽을 줄 알아? 치과 의사가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그럼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읽어야 돼요. 여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네가 좋아하는 책은 어떤 건데? 그야 연애 소설이죠. 흑인 여자는 그 이유를 묻는 치과 의사의 질문에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와 똑같은 식으로 대답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 호세피나는 치과 의사의 침실 파트너와 문학 비평가라는 두 가지 역할을 번갈아가며 담당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나름대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두 권의 연애소설을 골랐다. 물론 그것들은 나중에 노인이 난가트리사 강 앞에 있는 그의 오두막에서 고독을 달래며 읽고 또 읽게 될 텍스트였다. 책을 받아든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두 손에 쥐어진 소설책들을 살펴보았다. 내용이야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지만 왠지 책 표지가 마음에 들었다. 그 사이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와 치과 의사를 찾았다. 선착장에서 선장과 승무원이 나무 괴짝을 배 위로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뚱보가 보낸 사람이었다. 읍장님께서 세금 내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전하랍니다. 치과 의사는 미리 준비한 지폐를 건네며 입을 열었다.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세금을 떼어먹겠는가? 읍장 각하에게 가거든 이 사람은 모범적인 국민이라고 말씀드리게. 잠시 후 지폐를 받아든 읍장이 한 손을 이마 앞으로 가져가며 치과 의사에게 인사를 보냈다. 저 뚱보 자식은 나에게도 그런 식으로 세금을 뺏어가더군요. 노인이 책에서 눈길을 떼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랬을 거요. 치과 의사가 그 말을 받았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세금이 아니라 착취지. 본래 정부란 국민들을 뜯어먹고 사는 개자식에 의해서 유지되니까. 우린 그나마 강아지를 만난 게 다행인 줄 알아야 할 거요. 무덥고 숨막히는 날씨 속에도 밀림의 시간은 거침없이 흐르는 푸른 강물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하니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구려? 치과 의사가 말했다. 언뜻 노인의 얼굴에 들이운 그늘을 보았던 것이다. 그렇게 담아두면 병이 되니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오. 잘 보셨소. 노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사실은 아까부터 마음이 편치 않군요. 보나마나 저 증기탕 녀석은 밀림을 수색한다고 설쳐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를 부를 게 틀림없소. 하지만 난 이번 일만큼은 내키지 않아요. 의사 선생은 그 상처를 못 보셨소? 그 짐승은 발톱 길이만 해도 5cm가 넘어요. 영악한 짐승이 굶은 데다 새끼들까지 잃어 거의 반쯤은 미쳐 있을 텐데 그런 그놈을 누가 감히 당해내겠소? 그거야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될 일 아닌가요? 게다가 당신은 이제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소. 어허, 꿈속에서라도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죠. 이래봬도 새 장가나 한 번 더 들었으면 하니까요. 기다려보시오. 혹시라도 의사 선생에게 나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니 그때는 놀라지나 마시오. 우리끼리 있으니 묻는 말인데 올해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꽤나 먹었지요. 서류에야 60 정도로 적혀있지만 호적에 등재할 때만 해도 걸어 다녔으니 아마 70줄에는 들어섰을 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다시 끊어졌다. 출항을 알리는 스크레호의 타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선착장을 떠난 스크레호가 강줄기를 따라 차츰 멀어지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강 구비를 돌아 나가던 배가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날만큼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틀니를 빼내 손수건으로 감싼 뒤에
두 권의 책을 가슴에 꼭 껴안고서 강 앞에 있는 그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